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이인경입니다. 실크로드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경교입니다. 경교를 실크로드 종교의 모델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6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시안에서 대진경교 유행중국비를 만나다 라고 하는 것에서는 제가 실크로드 현지 탐사를 통해서 대진경교 유행중국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주제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관점,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교와 네스토리안 기독교에서는 경교가 어떤 종교이고 경교와 네스토리안 기독교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의 종교정책과 경교의 수용입니다. 당이 어떤 종교정책을 또 시행을 했고 그 배경에서 경교는 어떻게 수용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교의 전개 양상입니다. 경교가 이 당에서 어떤 전개 양상을 보였는지,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교의 신라 전례입니다. 경교가 신라에 전례되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크로드 종교의 모델로서의 경교를 끝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에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를 만났습니다. 2019년 여름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에서 실크로드 현지 인문 탐사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제가 탐사 단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중국 신장 웨이월 자치구에서 시안에 이르는 구간을 탐사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 지역인 시안 비린박물관에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즉 경교비를 만났습니다. 경교비는 당대의 경교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교비는 당나라 건중 2년 781년에 경교승려인 이사가 제안하고 그의 아들인 경교승려 경정이 내용을 서술하고 당시 종육품 관리였던 여수함이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이 경교비에는 경교의 교리와 경교의 역사적 경과와 경교비가 건립된 이유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불교와 도교의 양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과 여의주와 연꽃 등이 새겨져 있지요. 이 경교비를 제가 만나면서 경교가 어떤 종교인지, 또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수용되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경교가 어떤 종교인가에 들어가기 앞서 왜 경교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점과 연구 방법, 연구의 초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개신교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양 교과목을 주로 교수하고 있습니다. 또 다종교 사회 종교 간 대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관심, 저의 관점이 경교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을 아무래도 형성을 했겠지요. 그래서 기존 연구와는 저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다른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크로드 현지 인문 탐사를 통해서 이란의 현지 탐사를 했었고요. 또 터키 탐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 여름에 중국 신장 웨이구얼 자치구에서 시안에 이르는 그 구간을 또 현지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안에서 경교비를 제가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중국 당대에 존재했던 경교의 시공간적인 특수성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저의 관심은 기존 연구와는 좀 다른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경교에 대한 기존 연구는 경교 선교의 성공과 실패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국 소멸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결과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거나 또는 당대 경교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동아시아 기독교 역사의 시작을 좀 더 앞당기려고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주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중국 당대의 경교가 어떤 시공간적인 특수성에 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어떤 전개 양상의 특징을 보였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 제가 주목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경교가 신라에 전래되었을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까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교의 신라 전래 가능성의 근거를 통해서 제가 또 목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시작을 신라로까지 앞당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실크로드의 동쪽 끝을 한국까지 연장하는 데 있어서 경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저의 관점과 관심과 그리고 접근 방법이 오늘 강의의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경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 당대에 수용되어 전개된 기독교입니다. 수용 초기에는 파사교, 메시아교 등으로 불리다가 현종 4년 칙령에 따라서 대진경교로 개칭이 됩니다. 그리고 네스토리안 기독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경교가 네스토리안 기독교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스토리안 기독교는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기독교, 즉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이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독교 역사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단의 오명을 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종교회인 공의회에서 이 네스토리우스의 주장과 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되고 네스토리우스가 파문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네스토리우스는 누구일까요? 네스토리우스는 로마 제국교회의 중심인 컨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초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었죠. 그러다가 4세기 초에 기독교를 합법 종교로 인정하고 4세기 말에는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지요. 바로 네스토리우스는 그 로마 제국교회의 중심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인데요. 그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였습니다. 로마 제국교회는 이 네스토리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안티오크 내지는 안티오케이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안디옥 학파와 키릴루스를 중심으로 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파 사이에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위 네스토리우스 논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론 그리고 마리아의 호칭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세세한 신학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알려면 우리 주제에서 많이 좀 벗어날 것 같아서 그건 좀 생략을 하고요. 이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네스토리우스의 패배입니다. 근데 저는 네스토리우스 논쟁의 패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라고 저는 봤습니다. 에페소 공의에서는 이 네스토리우스의 해석을 이단으로 단죄하고 네스토리우스를 파문합니다. 총대주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지요. 그리고 추방당합니다. 칼케돈 공의회는 네스토리우스의 신학적 주장에 동의하는 네스토리우스파를 이단으로 단죄합니다. 이렇게 이단으로 단죄된 네스토리우스파는 사산제국으로 로마 제국의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산제국으로 망명해서 그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아시리아 동방교회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이 아시리아 동방교회를 이단으로 단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보면서 제국교회가 된 로마 제국교회를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로마는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면서 이 기독교를 제국 통치 이데올로기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 내의 다양한 주장들이 서로 공방하고 사본오열하는 것이 국가 통치와 운영 그리고 자신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 판단은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신앙심이나 선호도 그리고 친분관계 등과는 별개의 문제였는데요. 황제들은 이 공의회를 소집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공의회의 결론을 유도하고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열린 것을 보면 주로 콘스탄티노플과 그 인근 도시에서 열렸고 그 가까운 곳에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의도한 대로 결론이 나도록 위협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교들도 국가와 교회 관계 주도권이 국가 황제에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에 이용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황제들과 주교들은 공의회, 카운실이라고 하는 그 공의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합의라고 하는 외형상의 절차와 형식은 갖췄지만 각자 목적을 위해서 공의회를 소집하고 참석하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 패배한 주장과 그룹들은 이단으로 정제되고 배제된 반면에 승리한 주장과 그룹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본다면 기독교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몇몇 교리 그리고 그에 따른 이단 척결이 실은 그 당시 국가와 교회의 역학관계의 산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네스토리안 기독교와 경교는 어떤 관계일까요? 경교는 아시리아 동방계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당대에 들어온 경교 선교사 아라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알로펜은 아시리아 동방교회의 총대 주교자가 있던 셀레우키아 크테스폰에서 파송을 한 선교사입니다. 경교를 네스토리안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아시리아 동방교회가 네스토리안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동방교회는 네스토리안 기독교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아시리아 동방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시리아 동방교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예수운동으로 시작된 기독교 초기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파르티아 제국은 적대국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이 기독교인들을 환영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아시리아 동방교회가 네스토리안 기독교로 불리게 된 것은 앞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이 네스토리우스 논쟁에 대한 공의의 결정과 그로 인한 형세의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리아 동방교회에 네스토리안 수식어를 연결시키는 것은 오류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러한데요. 첫 번째는 네스토리우스는 아시리아 동방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5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아시리아 동방교회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던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네스토리우스는 아시리아 동방교회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시리아 동방교회가 네스토리우스를 교부의 한 사람으로 인정은 하지만 아시리아 동방교회 교리는 네스토리우스 주장에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스토리우스의 스승인 테오도로스 그리고 그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디오도로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공의에서 네스토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파에 대한 이단 낙인과 파문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철회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이단 낙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1994년 아시리아 동방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서로에 대한 파문을 철회합니다. 그와 함께 양측의 기독론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론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아시리아 동방교회에 대해서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이 오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네스토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파에 대한 이단 낙인과 파문이 철회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네스토리안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합류했던 아시리아 동방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 또 아시리아 동방교회의 기원을 둔 경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경교가 당에 수용될 당시 당은 어떤 종교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을까요? 당은 중국 역사의 황금기라고 일컬어집니다. 특히 태종의 통치기는 중국 역사상 종교다원주의 융성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당나라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서역에서 전래된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와서 주로 이 장안의 외국인 상인구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종교들 사원에서 종교식이 거행됐는데요. 이 당나라는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 덕분에 나라가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검열을 거친 종교에 한해서입니다. 당은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일단 검열을 거친 후에 그것이 사회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검열하고 나서 그 허용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서역 종교들은 외국인 상인구역에 한정된 반면에 경교는 나라 전체에 허용될 만큼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아시리아 동방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알로펜 일행 21명은 정광 9년 장안에 도착해서 태종의 선교 허가와 지원하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경교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교비에는 이 경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우모의 번역을 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태종 황제 얘기가 나옵니다. 태종 황제께서 빛나고 아름답게 왕조의 역사를 여시고 라고 해서 이 태종 황제에 대한 칭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페르시아 주교 알로펜이 온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 좀 보시면 황제께서는 재상 방현령에게 의장대와 궁중의 호위군사들을 딸려 보내어 장안 서쪽 교회에서 손님을 맞게 해 궁으로 들게 하셨다. 한국에서 경서를 번역하게 하시고 황제께서 직접 복음에 대해 물으셨다. 복음이 바르고 참되다는 것을 아시고 경교를 전파할 것을 명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경교가 수용되는, 전면적으로 수용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을 보자면 그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니 깊고 오묘하고 꾸밈이 없으며 그 근본 교리를 고찰해보니 모든 것을 다 갖췄고 그 요지가 분명하다. 가르치는 문구에 번잡한 주장이 없고 이치는 문구를 떠나 내적인 깨달음을 준다. 만물과 사람에게 두루 유익하니 온 나라에 전파되어 마땅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경교가 나라 전체에 허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교비의 내용을 통해서 경교 수용 과정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경교비를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교 수용의 시대적 배경을 좀 보자면 아시리아 동방교회 본부가 당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당은 왜 이 경교를 수용하고 나라 전체에 허용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 속에서 경교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아시리아 동방교회 본부가 당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는 사산제국의 대내외적인 위기에 대응하고자 선교사를 당에 파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 거점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죠. 사산제국은 대내적으로는 황제 난립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대외적으로는 아랍 무슬림의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 거점을 당에 마련하고자 알로펜 선교사 일행을 당에 파송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으로서는 그러한 선교사 일행을 받아들여서 경교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거기에는 속내가 있었습니다.
경교로부터 이 중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셀레우키아 크테스본 총대주교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단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서아시아와 경교가 교류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당이 경교를 수용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교는 당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고 당 황실에 의존해서 교세를 확장하고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와 함께 사산제국의 유민과 당 사이를 중개하면서 경교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맞물려서 나타난 것이 바로 경교비라고 하겠습니다. 경교비는 그 표면적으로는 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당황실과 경교 양측의 암묵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탄생한 것이 바로 경교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에 수용된 경교의 정교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교유착입니다. 경교는 전래 초기부터 당 황실과 이제 긴밀한 관계 속에서 황실의 공인과 지원을 받으며 선교활동을 했는데요. 황실과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던 경교는 예배당에 황제 초상화를 걸어놓았고 또 황실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예배당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경교비를 제안한 경교 성직자인 이사는 높은 벼슬에 오르기도 했고요. 또 경교비에는 역대 황제에 대한 송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교유착의 입장은 경교의 생존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 내부에 경교 토착 기반이 미약한 데다가 경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산제국이 패망해서 교단의 후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취한 전략이 바로 정교유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교 전개 양상의 두 번째 특징은 타종교와 융화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교 명칭의 유래입니다. 경교는 처음부터 경교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 파사교, 파사경교, 메시아교 등으로 불리다가 경교라고 명칭이 개칭된 것은 현종 때인데요. 이렇게 명칭이 개칭된 배경에는 당시 장안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던 불교의 일파, 대일교라고 하는 타종교 세력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종교의 용어와 형식과 사상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교는 타종교의 양식을 경교의 유적과 유물에 반영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의 외형을 보시면 불교와 도교의 양식을 반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여의주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교는 타종교의 의례 행사를 행했습니다. 어떤 의례 행사를 행했는지를 좀 찾아보면 예배 때 목탁을 친다든지 고인의 명복을 빈다든지 또 예배당에 인물 초상화를 걸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기독교의 고유한 의례 행사는 아니었던 거죠. 타종교의 의례 행사를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교가 타종교와 융화한 이유는 경교가 전래되어서 수용될 그 당시에는 이미 유불도 이 3교의 기존 종교 사상이 거대한 문화 세력으로 뿌리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립하거나 그것을 번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존의 이런 종교 사상을 형식이나 용어를 빌어서 경교를 토착화시키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에 영향을 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영향을 주기도 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교는 타종교의 용어와 형식과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주로 경교비와 경교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교비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 경교문헌들이 있지만 학자들이 진품이라고 평가한 경교문헌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교는 이 경교의 교리적 개념들을 불교와 유교와 도교의 대응수로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로 도교의 용어를 사용하고 불교 경전의 형식을 모방했고요. 또 유교의 충효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를 토착화의 근본 체제로 수용을 했습니다. 불교가 이 경교 토착화의 근본 체제로 수용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불교는 외래 종교이긴 하지만 줄곧 이 중국 바깥의 이 종교문화 교류를 주도했다는 그런 선도적인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 당대에도 주변과의 대규모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불교는 이미 중국의 주요 종교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즉 계급을 막론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불교의 체계가 굉장히 넓고 깊었지요. 그리고 그 내용이 광대해서 아주 광범위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경교는 불교를 토착과의 근본 체제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경교는 이 성경을 편역하고 격의 번역합니다. 시리아 성경인 페슈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을 완역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발췌해서 번역한 편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격의 번역을 합니다. 이 격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수용 가능한 기독교 교리를 불교의 개념과 도교의 용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격의 번역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될 때 취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신조어는 경교의 개념과 용어에 상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존재하지 않아서 격의 번역이 불가능할 때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교가 타종교의 영향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교의 어휘나 주제나 서사 방식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교의 어휘, 도교의 개념인 이 도라고 하는 이것이 처음에는 기독교의 말씀, 즉 로고스를 격의 번역한 차용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점차 이것이 기독교 어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어 번역 성경의 핵심적인 어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교와 도교 사이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 즉 습합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당에 수용되어서 전개되었던 경교가 신라에도 전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근거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로는 도당 유학생과 구법승에 의해서 경교가 전래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은 주변에 300개가 넘는 나라나 지역과 국제적 교류를 했던 시대고요. 당의 수도였던 장안은 국제도시였습니다. 당태종은 외국인과 외국인 유력자들에게 우호적이었는데요. 신라인 7만 명을 당나라에 받아들였고 신라 귀족과 관리들에게 벼슬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의 그 주변 여러 나라들에서 당의 사절단을 파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일 왕조로서 당에 가장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한 나라는 신라였습니다. 신라가 처음 이 당의 사절단을 파견한 때가 진평왕 때라고 하는데요. 7세기 초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한 280여 년 동안 178차례에 걸쳐서 견당사, 즉 당의 사절단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 견당사 그룹을 크게 4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그룹은 관리계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직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 사절단의 안전을 책임지는 궁사그룹, 이 활을 쏘는 궁사그룹이었고요. 네 번째 그룹은 부정기적이었지만 이 유학생들과 구법생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도당 유학생들과 구법생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요. 신라 문성왕 때 도당 유학생 중 10년 기한이 넘은 105명이 귀국 조치될 정도로 도당 유학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세기에서 9세기 말까지 이 신라와 당의 불교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고 하는데요. 장안 사찰에 있던 신라 구법승들을 가리켜서 제사, 신라 승등이라고 했답니다. 이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찰에 있는 승려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라의 구법승들이 장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도당 유학생과 구법승들이 당시 경교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들이 신라의 경교를 전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때 그 전래라고 하는 것은 이 도당 유학생과 구법승이 신자로서 포교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경교의 존재를 견문해서 소개하는 정도였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교의 신라 전래 가능성의 또 다른 근거로 소구드 상인들의 역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소구드 상인들은 기원전 2세기부터 당나라 말기인 10세기 무렵까지 실크로드의 사실상 주역이자 지배자였다라고 합니다. 이 소구드 상인들은 서역 종교, 즉 불교, 또 조라스터교, 마니교, 또 경교를 중국에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구드 상인들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기독교에도 관대했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 동방교회는 사마르칸트에 대주교구를 설치해서 소구드인들의 개종과 선교활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구드 상인들은 당에서 상호, 흥호로 불렸는데요. 이들은 주로 조공과 호시교육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세기에는 이 당의 호풍이 유행할 만큼 소구드 상인들이 당 중심까지 깊숙이 진출을 했고요. 신라도 이런 호풍 유행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예시로 신라 원성왕의 왕릉이라고 알려져 있는 괴릉에 서역인 외모의 무인석상이 바로 이 호풍의 반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8세기 전반까지는 이 소구드 상인들이 신라에 와서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 근거를 좀 찾아보기 힘든데요. 주로 8세기 전반까지는 국가 간의 조공과 책봉 관계에 기초한 공무역의 형태인 관무역이 성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신라는 필요한 물품을 당과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구드 상인들이 신라에 직접 와서 교육활동을 할 가능성은 낮았는데요. 8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변화가 생깁니다. 당의 정세와 교육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소구드 상인들이 신라까지 와서 그들 중 일부는 신라에 정착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은 당과 이 신라 사이에 민간 상인 주도의 교육이 시작되어서 당에 진출해 있던 소구드 상인들이 신라까지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구드인 혈통으로 알려져 있는 알록산이 일으킨 안사의 난, 이것이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구드 사회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구드인들이 새로운 교육 대상지를 찾아서 신라까지 오게 된 것이죠. 또 이 소구드 상인들이 취급했던 약재, 향료, 그리고 공예품 같은 희귀 상품들이 신라 왕족과 귀족의 필수품이 됩니다. 이러한 상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이들 일부 상인들이 신라에 정착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 당의 정세 변화와 교육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소구드인들이
신라에 와서 또 일부는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고도 상인들이 가지고 온 교육품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경교가 전래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가 이들 소고도 상인들을 문화적 존숭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또 외교관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전래된 경교가 당에서처럼 그렇게 신라에 수용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확정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대에 수용돼서 전개되었던 경교가 실크로드 종교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종교도 본래 시작된 시대, 지역의 모습과 동일한 상태 그대로인 종교는 없습니다. 동시대, 동일 지역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죠. 전래된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주거나 그 지역 문화에 영향을 받는 스팝, 상호 영향은 거의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종교는 마치 생물과도 같습니다. 주변 환경에 조응해서 변화하고 생장하고 또 소멸합니다. 실크로드 현지 인문탐사와 문헌연구를 통해서 제가 만난 실크로드 종교는 고정불변한 독자성과 배타적 우월성을 고수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교류하고 적응하고 변화하는 관계망 속에 있는 종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경교가 이러한 실크로드 종교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실크로드 종교의 모델로서의 경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